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속셈이 드디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혼란에 빠졌고 일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61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2천억 달러 관세 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왕관 선물. 모든 사건이 단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이 치밀한 설계, 지금 세계가 그 속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를 떠난 지 2년, 저는 여전히 미국 조선업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후 3시 17분, 제 보좌관인 케빈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박사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케빈이 건넨 보고서는 캐나다 국방부에서 나온 잠수함 사업 입찰 관련 문서였습니다. 61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잠수함을 새로 들여오는구나. 그런데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지? 케빈이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이지? 독일 TKMS는 전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첫 함정은 독일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는 캐나다 현지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우리 미국이나 호주가 항상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현지 생산, 현지 일자리 창출.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전량 한국에서 건조 캐나다 현지 생산 없음.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 읽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케빈, 이거 오타 아닌가? 한국이 현지 생산을 거부했다고? 네, 박사님, 저도 3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캐나다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말이 안 돼. 캐나다 정치인들이 현지 일자리를 포기한다고? 그건 정치적 자살이야.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캐나다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의 인터뷰가 인용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제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캐나다에 조선소를 짓는 건 비용과 시간 모두 비효율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빠른 전력 확보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케빈을 바라봤습니다. 케빈, 우리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케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케빈, 미국 조선소가 마지막으로 군함을 제때 납품한 게 언제지? 2007년입니다, 박사님. 18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한다는 법이죠. 1920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무려 105년 전 법이에요. 이 법 때문에 미국 조선업은 국제 경쟁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기술 발전도 없었죠.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납기는 항상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매달린 프로젝트가 바로 존스법 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미국 조선업 노조의 반대, 의회의 반대, 심지어 국방부 내부의 반대까지. 모두가 현상 유지를 원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케빈, 자네 최근 데이터 봤나? 저는 책장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조선 역량 보고서였죠. 중국은 현재 단 한 곳의 조선소에서만 15척의 군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어. 15척이야, 케빈. 미국은요? 우리? 전체 조선소를 다 합쳐도 3척이 고작이야. 그것도 제때 완성되는지 장담 못해. 저는 파일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제 자신에게, 미국 시스템에게, 모든 것에게요. 더 웃긴 건 말이야, 케빈. 중국은 매년 우리 해군 전체 전력보다 많은 톤수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어. 매년이야. 케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그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2026년 계약 체결, 2032년 첫 함정 인도, 2035년까지 내척 완성, 2043년까지 총 12척 납품 완료. 그리고 가격 독일 제안보다 15% 저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화오션이 제시한 근거였어요. 한화오션 조선소는 현재 5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한 척 만드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화오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한국의 조선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상선 건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LNG선 시장은 거의 독점이었고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왜 저는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평생 미국이 최고다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5일 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가 뒤처진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안 왔거든요. 계속 한국 조선업 데이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케빈에게 지시했습니다. 케빈,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 중에 우리한테 정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 제임스 맥도날드 대령이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 조달 담당이고 박사님과 나토 회의에서 몇 번 만나셨죠? 좋아,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비공식 미팅 주선해줘. 이번 주 안으로. 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케빈,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이틀 뒤, 저는 화상회의로 제임스 맥도날드 대령을 만났습니다. 맥도날드 대령, 오랜만이네요. 앤더슨 박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놀랐습니다. 대령,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정말 한국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까? 맥도날드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사님, 비공식적인 대화라는 거 맞죠? 물론입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현지 생산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득인데요. 맥도날드 대령이 화면에 문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우리 해군이 의뢰한 비용 분석 보고서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국 제안이 모든 면에서 우월했죠. 대령, 그런데 정치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캐나다 일자리는요? 맥도날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인들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잠수함 조선소를 짓는다? 그건 돈 낭비예요. 왜요? 박사님도 아시잖습니까? 조선업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12척 만들고 나면 그 조선소는 뭘 하겠습니까? 세계에서 캐나다산 잠수함을 사려는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100% 맞았거든요. 게다가 박사님, 이건 한국 한화오션의 실적 보고서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33척의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납기 준수율은 98.5%입니다. 박사님, 미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입니다. 맥도날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해군은 2030년대 중반부터 빅토리아급이 차례로 퇴역합니다. 전력 공백을 막으려면 시간이 생명이에요. 한국은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독일도 조선 강국 아닙니까? 독일 TKMS도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현지 생산을 고집하면 일정이 늦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첫 함정만 독일에서 짓고 나머지는 캐나다에서 짓자고 한 거죠. 맥도날드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전량 생산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대신 우리는 납기를 지킵니다. 일일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국한이 총리가 직접 한국 잠수함에 시승했습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이었죠.
총리가 직정이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본 최고의 잠수함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조선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지 생산이 답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이전받는다. 하지만 캐나다는 그 상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고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한 건 한국이었죠. 화상회의를 마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케빈, 자네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 말이야. 현지 생산, 일자리 창출, 존스법.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케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친 뭔가를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뭔가가 단순히 조선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훨씬 더 큰,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국방부 내부 메모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발신자는 제 후임인 로버트 헨슨 부차관보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참고용. 뭐라고? 케빈이 깜짝 놀라며 제 쪽을 봤어요. 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케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케빈이 제 뒤로 와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도 입을 벌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왕관을 선물했다고요? 왕관이야, 케빈 왕관. 저는 메모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장과 함께 24K 금으로 제작된 왕관을 선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왕관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고 심지어 에어포스 원에 직접 실어갔다고 했죠. 이게 외교인가? 솔직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외교 문서를 봐왔지만 왕관을 선물했다는 보고서는 처음 봤거든요. 케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관이라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트럼프 대통령이 왕도 아닌데 말이야. 하지만 메모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반응 보고서였죠. 폭스뉴스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왕관 선물을 극찬하고 있음. 트럼프 지지층은 이를 미국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래서 왕관이구나. 박사님? 케빈, 트럼프 대통령이 뭘 가장 좋아하는지 아나? 과시요? 정확해. 그분은 자신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해. 그리고 지지자들의 환호를 즐기지. 저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정확히 파악한 거야. 왕관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지. 그런데 메모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밝혔음.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핵잠. 공개석상에서. 이건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 회담에서 다루거든요. 케빈, 국방부 로버트한테 전화 연결해줘. 지금 당장. 5분 뒤, 저는 로버트 헨슨 부차관보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한국이 공개석상에서 핵잠을 언급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로버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자네도 바꾼 우리도 당황스럽네. 중국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핵잠을 요청하다니. 그래서 우리 입장은 뭔가? 로버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비공식적인 대화야. 알겠지? 물론이지. 백악관 내부가 혼란스럽네.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모두 반대하고 있어. 핵잠 기술은 우리의 가장 민감한 기술이야. 영국과 호주에게도 완전히 이전해주지 않았는데 한국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게 문제야. 로버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이야. 한국 방문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거든. 왕관, 훈장,
그리고 대규모 환영 행사. 대통령이 매우 기분이 좋아졌어.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왕관은 미끼였구나.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를 기분 좋게 만들고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의 지지자들을 열광시켰죠.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핵잠을 꺼낸 겁니다. 로버트, 그래서 결론은? 아직 모르겠네. 하지만 제임스,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다는 소문이 있어. 설마. 제임스, 자네도 알잖아. 이 정권은 일기 때와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참모들이 막기 힘들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케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한국이 핵잠을 얻게 될까요? 모르겠어, 케빈.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뭡니까? 한국은 이 게임의 룰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그리고 한미 관계의 역사를요.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타이밍을 정확히 잡았어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잠 논의를 시작했죠. 비록 백악관 참모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2기 정권은 1기와 다른 인사들로 구성됐어요. 엘브리지 콜비 같은 인물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움직인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야. 이건 체스야. 그리고 한국은 우리보다 몇 수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글이 올라왔거든요. 한국과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케빈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박사님,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왔어, 케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해냈구나. 케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근데 왜 그런 표정이십니까?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지, 엄청난 문제야. 저는 의자를 돌려 케빈을 마주봤습니다. 하지만 케빈, 나는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 뭡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단순히 핵잠이 필요해서? 아니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어.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 그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백악관 내부의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상, 이제 누구도 쉽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것까지 계산했구나.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케빈. 네, 박사님.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야. 케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은 분명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더 큰 계획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10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그 대가로 한국은 관세 면제를 받았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천억 달러를 10년. 연간 200억 달러네. 케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박사님. 한국 경제 규모로 보면 상당한 부담일 텐데요.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박이야. 미국 제조업 일자리도 늘어나고 무역 적자도 줄어들고. 저는 뉴스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박사님? 케빈,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케빈, 이거 우연일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10년간 2천억 달러. 핵잠 개발 기간 약 10년. 와,
케빈 기간이 정확히 일치해. 설마 한국이 이걸 의도한 겁니까?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게 의도된 거라면 한국의 전략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행정부는 4년입니다. 하지만 10년 계약은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죠.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요. 만약 차기 정권이 핵잠 협력을 취소하려 한다면 그들은 동시에 2천억 달러 투자도 잃게 됩니다. 케빈, 내 노트북 좀 가져와봐. 저는 과거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만들어진 무역 정책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놀랍게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중국 관세 정책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의 이익이 됐으니까요. 맙소사. 한국은 정권 교체까지 계산한 거야. 케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10년 안에 핵잠을 완성하려는 겁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야, 케빈. 저는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봐, 케빈, 한국은 2번의 정권 교체를 통과해야 해. 그런데 만약 미국이 매년 200억 달러를 받고 있다면? 케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쉽게 취소할 수 없겠네요. 정확해, 한국은 경제적 이익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묶어버린 거야.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장기 전략이었죠. 저는 다시 로버트 헨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버트, 나야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뭔가, 제임스. 핵잠 개발 과정에서 한국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기로 했는지 아나? 로버트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세부 사항은 조율 중이야. 하지만 기본 골격은 나왔어. 말해줘.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고 핵연료와 원자로 기술은 우리가 제공하는 방식이야. 물론 IAEA 감시 하에서 진행되겠지.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우라늄 농축 기술도 받게 되나? 그건 좀 복잡해. 제임스, 이것도 비공식 대화야. 알고 있네.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하이오주 우라늄 농축 시설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어. 이건 공개된 정보야. 그래서? 제임스, 자네도 알잖아. 우라늄 농축 기술은 핵잠뿐만 아니라 핵무기에도 필요하지. 로버트,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제임스, 공식 입장은 평화적 목적이야.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전홍축 우라늄만 제공하는 거지. 하지만 기술은 같아. 전홍축이든 고농축이든 기본 원리는 동일하잖아.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이미 결정된 사안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됐어. 한국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낸 겁니다.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기술을 얻었죠. 그리고 그 과정을 10년짜리 경제협력으로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케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일본은 이 소식을 알까요? 당연히 알겠지. 그리고 지금쯤 난리가 났을 거야. 저는 일본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핵잠 승인, 팩트시트 없다며 공격하고 있었고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 뭐려, 박사님?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순간 모든 게 결정됐어. 케빈이 물었습니다. 그럼 러트닉 장관의 반대는요? 케빈, 러트닉 장관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상무부는 수출 승인을 담당하지만 핵기술은 에너지부 소관이야. 그리고 에너지부는 대통령 직속이지.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관세 협상을 끝냈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천억 달러를 받았는데 핵잠을 안 줄 이유가 없지. 케빈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케빈. 저는 화면에 다른 뉴스를 띄웠습니다. 이것 봐,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후 한 말.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보여줬다. 그들은 나에게 왕관을 줬다. 아름다운 왕관이었다. 나는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왕관이야, 케빈. 왕관 하나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샀어.
하지만 박사님, 그게 전부일까요? 케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더 있을 거야. 저는 노트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더 큰 그림이 남아있다는 걸요. 케빈. 네, 박사님. 앞으로 며칠간 한국 관련 뉴스를 모두 모아줘.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근데 뭘 찾으시는 겁니까? 마지막 퍼즐 조각.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한국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케빈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일본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케빈이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헤드라인이 보였죠.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산케이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3주가 지났지만 공식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고 한 건 사실상 합의가 안 됐다는 뜻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다운 접근이었죠. 다른 언론은 다이아몬드 온라인도 비슷합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핵잠 승인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의 기사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 협상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핵잠까지 줘야 하느냐며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러트닉이 반대하는 건 사실일 수 있어. 그 사람은 원래 강경파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케빈, 이 기사들 출처가 뭐지? 대부분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명.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익명 출처는 양날의 검입니다. 진실일 수도 있고 의도적 유출일 수도 있죠. 박사님,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정말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지. 러트닉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끝까지 3,500억 달러를 고집했던 사람이야. 그 정도로 강경한 사람이니까 핵잠 승인에 반대할 수도 있어. 저는 화면을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죠. 한국 핵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 이건 또 뭐야? 케빈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 때 했던 발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 핵잠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럼 한국 건조가 아니라 미국 건조란 말인가?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게 틀린 겁니다. 한국의 조선기술 활용이라는 논리도 캐나다 사례와의 연결고리도 다 의미가 없어지죠. 박사님, 그럼 우리가 잘못 본 겁니까? 케빈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로버트 헨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버트, 일본 언론 봤나? 봤네. 제임스, 우리도 지금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야. 러트닉 장관이 정말 반대하고 있나? 전화선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하면 러트닉은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 그 사람은 모든 걸 거래로 보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이미 2천억 달러를 받았는데 왜 더 줘야 하느냐는 게 그의 논리지. 그럼 핵잠 승인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야. 로버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SNS에 올렸어.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상 백악관 내부 반대로 뒤집기는 힘들어. 그럼 필라델피아 건조 얘기는? 그건 좀 복잡해. 로버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 때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제임스, 자네도 알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가끔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야. 립서비스란 얘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필라델피아 조선소 노조원들 앞에서 한 말이니까.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로버트, 그럼 실제로는 어디서 건조하기로 했나? 그게 아직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아서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네. 로버트, 나야 비공식적으로라도 말해줘.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이건 정말 비공식이야. 알고 있네.
한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는 이미 기본 합의가 끝났어.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고 우리는 핵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이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럼 일본 언론이 틀린 거네. 틀렸다기보다는 그들은 우리 내부 혼선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러트닉이 반대하고 있고 팩트시트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걸 확대 해석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 그럼 팩트시트는 언제 나오나? 양국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야. 곧 나올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언론의 공격. 러트닉의 반대. 팩트시트 지연. 겉으로 보면 한국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것도 예상하고 있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일본의 보도를 반박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재빨리 볼륨을 높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한미 핵잠 합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진행되며 핵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완료된 사항이며 현재는 세부적인 기술 협력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잠시 멈췄다가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신 발언은 미국 내 조선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며 한국 핵잠 건조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건조 양국 정상 간 합의 완료.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케빈이었죠. 박사님, 한국 대통령실 발표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네.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한 겁니까? 케빈, 한국 정부가 저렇게 단호하게 발표했다는 건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박사님, 미국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 확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야, 케빈. 한국은 먼저 말했어. 이제 공은 우리 쪽으로 넘어왔지. 만약 우리가 반박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상 인정하는 거야. 박사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케빈, 보통 일이 아니야. 일본이 공격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없다고, 러트닉이 반대한다고,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이미 합의 완료. 한국에서 건조 별개의 사안. 명확하고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반격한 겁니다. 어젯밤 한국 대통령실 발표 이후 미국 정부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케빈이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긴급회의가 있다고요. 주제가 뭔가? 한미안보 협력 현안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오전 11시 국방부 회의실. 저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화면에는 로버트 헨슨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보였죠. 로버트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는 모두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 측 발표가 사실입니까? 정말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한 겁니까? 로버트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양국 정상 간 기본 합의는 완료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그럼 러트닉 장관의 반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러트닉 장관은 절차적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참모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당황, 의아함, 불안.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로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국무부와 에너지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세부 이행 방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곧 공식 팩트시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언제입니까? 이번 주 안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저렇게 서둘러 발표했을까? 일본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무렵 제 보좌관 케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 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연락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케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케빈, 무슨 일인가? 박사님, 제가 한국 투자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미 관세 협상이 10년이라고 하셨죠? 그래, 2천억 달러 10년 투자. 근데 박사님,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까 투자 시작 시점이 이번 달부터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 달? 4월부터? 네, 그리고 투자 일정표를 보니까 매년 200억 달러씩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케빈,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어 10분 후에 보세.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케빈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사님, 한국의 투자 일정표입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핵잠 개발 예상 일정을 그 옆에 놓았죠. 케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투자와 핵잠을 완전히 동기화시켰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봐, 케빈. 만약 2029년에 미국 정권이 바뀐다고 가정해보자. 네. 그때까지 한국은 이미 4년간 800억 달러를 투자한 상태야. 그리고 핵잠은 개발 중반부에 있지. 케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 정권이 핵잠 협력을 취소하려고 하면 800억 달러를 포기하고 앞으로 4년간 800억 달러를 더 잃게 되는 거야. 케빈, 어떤 정권이 1600억 달러를 포기하겠나? 케빈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완벽한 보험이네요. 보험이 아니야, 케빈. 이건 인질극이야. 한국은 경제적 이익으로 정치적 변수를 묶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유지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이 협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박사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케빈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한수원과 포스코가 오하이오 우라늄 농축 시설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는 뉴스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그 사업 시작 시점도 이번 달입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하이오 우라늄 농축 시설 현대화 사업. 한수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참여. 기간 10년. 예상 투자 50억 달러. 케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나? 우라늄 농축 기술 접근권을 얻는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해. 우라늄 농축은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죠. 물론 잠수함용은 저농축 우라늄이고 무기용은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박사님, 그럼 한국이 정말로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만 만들 거야. 그리고 우리도 공식적으로는 그것만 지원할 거지. 하지만 기술은 기술이야. 한번 배우면 그걸 어디에 쓸지는. 저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케빈도 침묵했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2주간 모은 모든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입찰, 왕관 외교, 트럼프 SNS 발표, 10년 2천억 달러 투자, 우라늄 농축 시설 참여, 그리고 오늘 발견한 결정적 사실.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 저는 노트를 펼치고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싹할 정도였죠. 한국은 단순히 핵잠을 얻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향후 10년간 미국 정치의 변수를 모두 계산하고 그 모든 변수 속에서도 프로젝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다. 이건 예술이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승인 이후 각국의 반응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케빈, 중국 외교부 브리핑 자료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케빈이 건넨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 이게 전부야? 네, 박사님.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게 전부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케빈, 사드 때 중국 반응 기억하나? 관광 금지, 엔터테인먼트 금지, 경제 보복. 그래, 중국은 사드 배치 전부터 수십 차례 경고했어. 그런데 이번엔? 케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중국 언론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화통신. 놀랍게도 한국 핵잠에 대한 비판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케빈, 이거 봐. 환구시보는 오히려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냈어. 자주국방 강화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읽힐 수도 있지.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는 미군 의존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박사님. 케빈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설마 중국이 한국 핵잠을 좋게 보는 겁니까? 저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케빈,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지? 미군주둔. 정확해.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케빈,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한국이 핵잠을 갖게 되면 자체 방위력이 강해지죠. 그래, 그럼 미군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중국이 조용한 겁니까? 가능성이 높아 중국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 한국의 핵잠이 당장은 위협이지만 20-30년 후에는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계산하는 거지. 저는 다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걸 발견했죠. 케빈,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했을 때 기억나나? 네, 한중 정상회담 있었죠. 그때 핵잠 이슈가 의제로 올랐나? 케빈이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공식 의제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거야. 사드 때는 어땠나? 배치 전부터 중국이 매 회담마다 항의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도 핵잠 얘기를 안 꺼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케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묵인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묵인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산케이, 요미우리, 아사히. 모두가 한국 핵잠을 비판하고 있었죠. 특히 산케이 신문의 사설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일본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케빈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박사님, 일본 방위성이 핵 추진 잠수함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잠 승인 소식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고 방위성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일본의 반응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였죠. 케빈, 일본이 지난 20년간 뭘 원했는지 아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요? 맞아, 특히 G7,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이런 핵심 동맹체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오커스 가입을 위해 제오커스라는 이름까지 제안했어. 하지만 거절당했지. 왜 거절당했습니까? 케빈, 솔직히 말하면 신뢰 문제야. 일본은 2차 대전 때 미국의 적이었어. 진주만 기억하나? 예고 없는 공격이었죠. 그래, 미국인들은 그걸 못 잊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린 진주만을 잊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케빈, 스기야마 신스케라는 사람 아나? 일본의 전 주미대사 아닙니까? 맞아, 그 사람이 최근 일본 방송에 나와서 놀라운 말을 했어. 저는 녹취록을 읽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화해의 동맹이다. 케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주미대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 그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 모두 한국을 피를 흘린 동맹이라고 불렀다고 했어. 하지만 일본은 과거의 적이었고
지금은 화해한 파트너일 뿐이라는 거지. 케빈,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신뢰의 깊이가 다르다는 뜻입니까? 정확해.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핵잠 기술을 줬지만 일본에게는 안 주는 거야. 케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질투하겠네요. 질투 정도가 아니야, 케빈. 저는 일본의 추가 반응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 1박 2일 방문에서 더 감명받았다고 말했죠. 게다가 트럼프는 일본에게 러시아 LNG 구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는 거절했어요. 박사님,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한테도 같은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중 하나였잖아요. 그래, 트럼프는 이 이슈에 매우 민감해. 내 말 안 들었더니 유럽이 위기에 처했다는 게 그의 논리거든. 저는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트럼프 1기 일본, 한국 반도체 규제 실패 김정은과 회담 일본 배제. 트럼프 2기 일본, 2박 3일 환대 한국, 1박 2일 핵잠 승인. 현재 일본, 러시아 LNG 거절 트럼프 심기 불편. 케빈, 패턴이 보이나? 일본은 트럼프 때마다 꼬이네요. 그래, 이상하게 일본은 트럼프와 궁합이 안 맞아. 케빈, 정리해보자. 저는 화이트보드에 세 나라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 세 나라의 반응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어. 어떻게요?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정상회담에서 대놓고 중국 견제를 언급했어. 그래서 트럼프가 더 좋아한 거지. 일본은요? 일본의 반대는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해. 일본이 시끄럽게 반대할수록 트럼프는 일본은 빼고 한국하고만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리는 2천억 달러에 눈이 멀었어. 케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한국이 완벽하게 이긴 겁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이긴 게 아니야. 케빈, 한국은 게임의 판을 바꿔버렸어. 판을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누구에게 무기를 팔지, 누구와 기술을 공유할지 결정했어. 하지만 한국은 그 구조를 뒤집었지. 저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조선 기술을 제공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공해. 그래서 미국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든 거지. 케빈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대등한 관계를 만든 거네요. 그래, 그리고 그게 일본이 가장 질투하는 부분이야. 일본은 70년 동안 미국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적이라는 꼬리표를 못 대거든.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 그들은 6.25 전쟁 때 미국과 함께 피를 흘렸어. 그 역사가 지금 핵잠이라는 결실을 맺은 거야. 케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케빈,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이 핵잠을 완성하면 동북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야. 어떻게요? 일본은 핵잠을 추진하겠지만 미국의 승인을 못 받을 거야. 중국은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미군 철수를 기대할 거고. 그리고 우리 미국은.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는 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거야. 케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케빈, 숫자를 봐. 한국은 우리에게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 그들의 조선소는 우리 해군이 필요한 함정을 만들 수 있어.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는데 필수적이지. 어느새 우리가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 헨슨이었습니다. 제임스, 팩트시트 나왔네. 지금 이메일로 보내줄게. 고맙네, 로버트. 전화를 끊고 저는 케빈을 봤습니다. 케빈, 드디어 공식 문서가 나왔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 뭐가 적혀 있을지를요. 한국의 승리가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동시에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문서를 열었습니다. 케빈이 제 옆에 서서 함께 읽었죠.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 공동성명. 1. 건조 방식. 잠수함 선체 건조 대한민국. 핵원자로 및 추진 시스템 미국 제공. 핵연료 미국 공급. IAEA 전면 안전조치 적용. 2. 기술 협력.
한수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하이오주 우라늄 농축 시설 현대화 사업 참여, 핵 추진 기술 공동 연구 개발, 10년 단계적 기술 이전 프로그램. 3. 경제 협력. 한국의 10년간 2천억 달러 대미 투자. 미국 조선산업 지원. 양국 방위산업 협력 강화. 저는 문서를 다 읽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케빈. 네, 박사님. 한국이 해냈어. 정확히 그들이 원하던 대로. 케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난 6주간의 여정을 돌이켜봤습니다. 캐나다 보고서를 처음 본 그날부터 시작됐죠. 현지 생산을 거부한 한국의 제안. 왕관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얻은 외교. 공개석상에서 핵잠을 요청한 과감함. SNS로 백악관 반대파를 무력화시킨 전략. 10년 투자로 정권 교체 리스크를 제거한 치밀함.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반응까지 모두 계산한 해안. 케빈, 이건 완벽한 작전이었어. 박사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한국은 이 모든 걸 정말 처음부터 계획한 걸까요? 아니면 상황에 맞춰 즉흥적으로 대응한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죠. 케빈, 내 생각엔 둘 다야. 둘 다요? 한국은 큰 그림은 그려놨어. 핵잠을 얻겠다는 목표, 10년 투자로 보험을 만들겠다는 전략. 이건 분명 계획된 거야. 하지만 왕관 같은 건 즉흥적이었을 거야. 트럼프의 성격을 정확히 읽고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한 거지. 전략과 전술의 조화네요. 정확해. 전략은 치밀하게, 전술은 유연하게. 그게 한국 외교의 강점이야.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로버트 헨슨과 통화했습니다. 로버트, 팩트시트 잘 봤네. 제임스, 이제 공식화됐어. 의회도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거야. 러트닉 장관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아.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로버트, 솔직히 물어보지. 우리가 한국한테 진 거 맞나?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가? 파트너십이지.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제공했고 우리도 그들에게 필요한 걸 줬어. 윈윈이야. 윈윈. 하지만 로버트,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더 많이 얻은 것 같지 않나?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얻은 게 있어. 2천억 달러, 태평양 동맹 강화, 중국 견제 나쁘지 않아. 그래도 자네가 정말 배워야 할 건 이거야.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우리도 파트너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과 대등하게 협력해야 해. 로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야. 알겠네, 로버트. 제임스, 자네는 좋은 분석가야. 그리고 자네가 쓸 보고서가 국방부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정리해줘. 배워야 할 것들? 그래, 효율성, 전략적 사고, 유연한 외교. 그들에게서 배울 게 많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 우리가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확신. 하지만 지난 6주간 제가 본 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이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